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교실 수업하면서 진도도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관련되는 영상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제 한 단원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하는 기간 동안 진도를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한 단원 남은 부분 오늘 한 절반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마지막 남은 단원 이름부터 먼저 적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남은 단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03 과학 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 과학 기술에 책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이 단원 들어가는 것에 앞서서 지난 단원 저희 학교에서 배웠던 단원이었죠. 과학기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단원의 생각을 넓히는 자료 부분 한번 읽으면서 복습 겸 지난 단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서로 보자면 167페이지 내용이죠. 생각을 넓히는 자료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의 빛과 그림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말로만 이 내용을 접해봤지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증강현실 3D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아마 수업 듣고 있는 학생 가운데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읽으면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빛과 그림자. 빛이라고 하면 긍정적 측면, 그림자라고 하면 부정적 측면, 과학기술의 양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미리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이네요.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3차원, 3D 가상 물체나 정보를 결합하는 기술이다. 가상현실이 모든 공간과 물체를 모두 가상으로 구현하는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의 가상으로 만든 물체를 겹쳐서 보여준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발달한 것이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증강현실은 일반적으로 가상현실보다 기술적으로 덜 어렵지만 증강현실을 통해 사용자가 느끼는 현실감은 높다. 높은 현실감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강현실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 콘텐츠보다 훨씬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걸 경험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또한 증강현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도 쉽고 다른 콘텐츠나 산업과 융합하기도 쉽다. 경제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현재 증강현실은 주로 게임이나 방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저도 이것을 활용한 게임, TV 광고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축이나 설계, 교육, 건강관리, 연구, 군사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걸 이야기하죠. 하지만 증강현실은 기본적으로 실제 화면에 각종 정보를 보이게 하는 것이므로 얼굴이나 사는 곳과 같은 사생활 관련 정보가 유출되거나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생활 노출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 정보화 사회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잊힐 권리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증강현실에선 그것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된다면 그로 말미암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범죄 같은 것에도 노출될 수 있겠죠. 또한 가상세계에 빠져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버 세계에 너무 빠져서 자기 방 바깥으로 나오는 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증강현실은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므로 증강현실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윤리적 보완이 요구된다.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증강현실의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과학기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8페이지 본격적으로 새로운 03단원 과학기술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요. 아래에 있는 소제목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의 영향력. 통제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이상하네요. 과학 기술 만들어낸 건 인간, 우리 자신인데 왜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과학기술인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낸 인간의 통제력을 뛰어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례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 성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과학기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로 1번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학기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과학기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동그라미 1번으로 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과학기술은 결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은 결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학기술 개발하는 연구자들, 연구의 초기 시점에 있어서 어떤 방식, 결과를 산출해낼 것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겠죠. 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과 항상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탄산 음료가 있죠. 콜라 많이 드실 텐데요. 콜라, 굉장히 유명한 콜라를 만들어낸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코카콜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신들의 콜라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콜라 페트병 그 모양은 특허를 냈어요. 잘 아시죠? 호리병처럼 이렇게 생긴 굴곡이 있는 페트병요. 그 콜라 담는 페트병 용기는 특허를 냈지만 아직 콜라 자체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건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 내는 순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서 특허 내면 그것으로 인해서 로얄티 받는 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성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아직도 특허를 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합을 하다가 실수로 배합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굉장히 상쾌한 맛이 나는 새로운 탄산 음료가 개발되었던 것이죠. 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탄산 음료가 만들어진다. 처음에 생각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예측 불가능한 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중요한 내용 까먹지 않기 위해서 메모지에 간단하게 쓴 다음에 책에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접착 종이가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스트잇, 처음에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찰싹 달라붙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연구 과정의 실수로 농도를 잘못 맞춰서 살짝 붙었다가 다시 떼어낼 수 있는 이 정도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접착시키는 경우보다 잠깐 붙였다가 떼야만 하는 이런 경우들 일상생활에서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걸 애용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쉽게 떨어지는 포스트잇이 만들어졌더라. 과학기술은 결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위험한,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 저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러한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전자 변형 생명체. 과학기술은 지금 급격하게 발달해서 생명에 대한 조작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는 상태입니다. 유전자 조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전자 변형 생명체 대표적인 게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하다 보면 열매로서 나오는 그런 수확물을 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뿌리를 작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열매는 열매대로 사용하지만 뿌리는 그냥 버린다거나 뿌리는 작물로서 사용하지만 열매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 식물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조금은 아까운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매도 먹을 만한 것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뿌리에도 먹을 만한 것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유전자 조작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포마토, 포메이토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 것이 만들어졌죠. 포테이토, 감자잖아요. 감자는 대표적인 뿌리를 먹는 식물입니다. 그 다음 토마토, 토마토는 열매로 열린 걸 우리가 먹는 식물이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결합해서 포마토, 포메이토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가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런 포마토 제외하고도 요즘 농업에 있어서 유전자 조작의 시도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여러 해충들로부터 잘 견디는 새로운 작물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가져올 수 있겠죠. 이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우리는 이게 유전자 변형 생명체 만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던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농작물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당연히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태계가 가지는 특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태계는 그 자체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체가 생태계 속에 도입되는 순간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생태계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는 아니지만 외래종, 원래 그 생태계에 존재했던 토착종이 아닌 외래종을 들여와가지고 생태계가 붕괴된 사례 우리 너무 많이 목격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고향 부산 옆을 흐르는 낙동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거대 괴물쥐, 제가 이가 좀 튀어나와 있죠. 제 얼굴을 닮은 뉴트리아라고 하는 거대 괴물쥐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완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용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도입해 왔는데 경제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야생에 풀어놓다 보니까 그 뉴트리아의 생존력이 굉장히 왕성했던 것이죠. 지역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죠. 뉴트리아뿐만이 아니라 황소개구리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황소개구리, 원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천적 관계인데 황소개구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뱀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천적이었고 먹이사슬의 제일 윗부분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죠. 물고기 가운데도 베스, 블루길 이런 새로운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굉장히 교란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낸 유전자 변형 생명체, 그 생태계에 원래 없었던 새로운 존재라는 점에서는 외래종과 동일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단점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유전자 변형 생명체, 방금 제가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곡식을 만들어낸다 이야기했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에 있는 버섯 같은 것도 그냥 마음대로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강한 독성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는 건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죠.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8조 과학기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부분이죠. 과학기술은 그 결과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변형 생물체 GMO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병충해와 환경 변화에 강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필기를 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아래에 새로운 영향력 하나가 더 있죠. 지금 필기하신 부분 지우고 써볼 텐데요. 아직 필기 안 한 친구가 있으면 화면 잠시 멈추시고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쓰셨죠? 그러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 했으니까 다음은 괄호 2번이 되겠죠. 어떤 통제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있을까?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시, 공간적 파급력이다. 과학기술의 시공간적 파급력이라고 썼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1번. 과학기술은 지금 위에서 시공간적이라고 했습니다. 차원이 두 가지라는 거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다. 사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인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다 적용되어 있잖아요. 특히 최근에 가장 발달한 첨단 기술 생각해보면 정보통신기술, 이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 수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과학기술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제 수업을 듣고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런 걸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 삶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을 과학기술이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악영향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최근 화석 연료 때문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좀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하자고 해서 원자력 발전 이런 걸 새롭게 도입하는 시도들이 있죠. 원자력 발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력 발전, 오염물질 배출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통제만 잘 된다고 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땔감 많은 나무들을 소비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은 적은 양의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장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 장점을 한번 써보자면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장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장점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위험,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위험도 있어야 되겠죠.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할 때 대부분 어느 지역에 만들죠? 바닷가에 만듭니다. 발전소 돌리는 그런 동안에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서 방사능 오염되어 있는 물이 유출된다. 바닷가에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 수 있다는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공간적인 파급력이 크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겠죠. 단점으로서 방사능 유출 사고 시 시공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제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영향력 부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학기술의 책임이 필요한 이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책임의 문제를 조금 따로 떨어뜨려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